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충성보다 배신이 흔한 도시. 1960년대와 70년대 스코틀랜드의 심장부 글래스고는 심각한 사회 경제적 쇠퇴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시를 지탱하던 조선업을 비롯한 전통 중공업이 무너지자 대규모 실업이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죠. 특히 북동쪽 블랙힐 지역은 영아 사망률, 실업률, 범죄율, 그리고 질병과 영양실조까지 모든 부정적 사회지표에서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고 글래스고의 모든 문제가 집약된 구덩이라고 불렸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된 이 풍경 속에서 역설적으로 단 3가지만은 넘쳐났는데요. 경찰의 끊임없는 감시, 주민들의 거친 반항정신, 그리고 갱단이었습니다. 1963년 11월 10일 바로 이 블랙힐의 중심부에서 폴 페리스가 태어났습니다. 페리스 가족은 할아버지 때부터 범죄에 몸담아왔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그의 아버지는 암시장에서 생필품과 의류를 밀매하다 이후 무장강도로 활동했습니다. 페리스는 아버지 면회를 위해 9살 때부터 교도소 문턱을 넘나들어야 했죠. 큰형 빌리 페리스는 1977년 살인죄로 복역한 뒤 2003년 15세 소년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다시 종신형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범죄로 얼룩진 집안 환경도 문제였지만 페리스의 어린 시절을 규정지은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역의 악명 높은 범죄 가문인 웰시 일가로부터 수년간 지독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 시기에 잔혹한 경험은 훗날 그를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두려운 인물로 만들 가치관과 폭력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0대 중반의 페리스는 자신을 괴롭혔던 웰시 형제들을 흉기로 잔혹하게 공격하며 폭력세계에 젖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강도 도주 차량 운전사로 활동하면서 범죄에 깊숙이 몸담게 되죠. 17살이 되던 해에는 폭행 및 강도 혐의로 체포되어 롱리겐드 구치소에 처음 수감됩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도 무기가 실린 차를 타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감옥을 드나들었죠. 그 와중에도 웰시 가문에 대한 복수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일부 자료는 그가 상대를 칼로 베고 가죽을 벗겨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웰시 가문을 향한 이 대담하고 잔혹한 복수극은 글래스고 암흑가를 지배하던 대부 아서 톰슨 시니어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아서 톰슨 시니어, 글래스고의 대부. 그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전해지는데요. 젊은 시절 런던에서 범죄를 저지르다 희대의 범죄 보스 크레이 형제에게 찍힌 적이 있는데 크레이 형제가 그의 목에 현상금을 걸자 톰슨은 되려 그들이 술을 마시던 클럽에 총을 휘두르며 난입해 뇌를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했죠.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글래스고에서 온 아서 톰슨이다. 내 이름을 기억해라. 이 일로 톰슨은 크레이 형제의 인정을 받아 그들의 스코틀랜드 협력자로 활동하며 글래스고 범죄 세계를 완벽히 장악했습니다. 스스로는 부끄러워했지만 언론과 암흑가 모두로부터 대부라는 칭호를 얻었죠. 그의 통치 방식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빚을 갚지 않거나 자기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바닥이나 문에 못 박는 행위, 이른바 십자가형으로 악명이 높았죠. 공교롭게도 폴 페리스는 톰슨의 거주지이자 요새였던 폰데로사와 불과 300m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성장했습니다. 톰슨 시니어는 이 젊은이의 무자비함과 극단적인 폭력성에서 자신의 제국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완벽한 재능을 발견합니다. 페리스가 웰시 가문에 복수한 것은 적의 적이라는 점에서도 매력적이었는데요. 톰슨 자신도 1966년 웰시 가문의 차량폭탄 공격으로 중상을 입고 조수석에 탔던 장모가 사망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19세 나이에 폴 페리스는 톰슨의 집행관이자 수구먼으로 발탁됩니다. 그는 상대의 무릎을 부수는 등 극단적 폭력을 동원해 빚을 받아내거나 다른 채무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또한 톰슨 가문의 규칙을 어기거나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이들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안겨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죠. 톰슨이 페리스를 높이 평가한 이유에는 명석한 두뇌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는 단순한 폭력 행사를 넘어 라이벌 갱단과의 갈등을 중재하고 배신자를 색출하는 등 톰슨의 이익에 맞게 상황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더불어 밀매와 보비 등에서 나온 막대한 현금을 톰슨 시니어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는 임무도 수행했죠. 페리스는 이 신뢰에 보답하듯 무자비함을 맘껏 뽐내며 순식간에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두려운 인물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페리스가 20살이 되던 해 그는 한 청부살인의 히트맨으로 발탁됩니다. 표적은 정비공이었던 윌리 깁슨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경찰이 톰슨 시니어의 차 안에서 총기를 발견하자 톰슨은 깁슨에게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깁슨이 이 요구를 거부했고 톰슨은 그를 본보기로 삼아 제거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나 작전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페리스가 표적인 깁슨을 놓치고 함께 있던 무관한 사촌 존 호그를 쏘고 만 것입니다. 그는 7시간 동안 대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중상을 입었습니다. 페리스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표적이었던 윌리 깁슨은 그를 총격범으로 지목했지만 정작 피해자인 존 호그를 포함한 다른 3명의 일행은 범인을 식별하지 못했고 결국 페리스는 무죄로 풀려나게 되죠.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톰슨 시니어가 조직적인 증인 협박이나 법정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페리스는 이 사건을 통해 법망을 효과적으로 피하는 방법을 배우고 곧바로 톰슨의 해결사로 복귀하게 되죠. 훗날 페리스는 자서전에서 총격범이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은 호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존 호그는 2011년 인터뷰에서 그의 주장은 거의 허구라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1980년대 초 글래스고의 경제 침체는 계속되었습니다. 도시 외곽에 주거용 건물이 대량으로 공급되었지만 상점, 편의시설, 병원 같은 필수적인 사회 기반 시설은 전무했죠. 이 고립된 신도시들은 높은 실업률과 만성적인 빈곤, 그리고 사회적 소외에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백을 파고든 것이 바로 아이스크림 밴이었습니다. 이 밴들은 단순한 아이스크림 판매 차량이 아니라 고립된 주민들에게 담배, 빵, 우유, 휴지 등 기호품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종합 상점 역할을 했는데요. 이는 곧 수익성 높은 사업이 되었고 서로 고객을 뺏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클락션을 울려 영업을 방해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야구 방망이, 칼, 도끼가 동원되었고 급기야 경쟁밴에 산탄총을 발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이스크림 밴은 또한 맛과 도난 물품을 유통하는 완벽한 위장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에 조직적인 폭력배들이 개입하면서 경쟁의 수위는 급격히 높아졌죠. 곧 이 불법 사업의 통제권을 두고 라이벌 조직 간의 격렬한 영역 다툼, 아이스크림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높은 악명을 떨친 인물 중 하나는 템 매끄로. 그 역시 페리스와 같은 톰슨 패밀리의 집행관이며 훗날 페리스의 최대 라이벌이 되는 범죄자입니다. 아이스크림 전쟁은 1984년 4월 16일 끔찍한 비극으로 절정에 달하는데요. 밴 운전사인 18살의 앤드류 도일은 자신의 노선에서 막을 유통하라는 조직의 협박을 완강히 거부해왔습니다. 몇 주 뒤 방화범들은 도일 가족이 잠자고 있던 아파트 외부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 화재로 도일의 아버지, 형, 누나, 동생, 그리고 18개월 된 조카까지 총 6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진범은 30년 넘게 지난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템 매끄로가 사건 배후로 강하게 의심되고 있죠. 폴 페리스가 아이스크림 전쟁에 직접 연루되었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전해지지 않으나 글래스고 각지에서 템 매끄로와 협력해 톰슨 가문의 불법 물품 유통망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부 톰슨 시니어의 정통 후계자는 아들 팻보이 톰슨 주니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물 중독으로 문제 행동을 일삼으며 아버지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행동했죠. 톰슨 시니어는 오히려 젊고 유능한 페리스를 더 신뢰했고 핵심 업무를 맡기며 또 다른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톰슨 주니어와 페리스는 한때 가까운 친구였지만 무능한 친아들과 유능한 양아들이라는 구도가 생겨나면서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조차 페리스를 톰슨 조직의 유력한 후계자로 간주하면서 둘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피는 물보다 진했던 걸까요? 1984년은 페리스의 충성심이 시험받은 해인 동시에 그 충성심이 완전히 무너진 해이기도 합니다. 그해 페리스는 여러 범죄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며 톰슨 가문의 안전가옥인 로스시 별장으로 피신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곳에서 무장경찰의 급습을 받아 체포되고 맙니다. 이때 무기소지 혐의로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죠. 페리스는 이 급습이 내부 밀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행선지를 아는 사람은 톰슨 시니어와 톰슨 주니어 단 2사람 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것이 조직 후계에 방해가 되는 자신을 제거하려는 톰슨 부자의 계략이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로스시 사건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 페리스는 톰슨 가문에 대한 모든 충성심을 버리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한때 스승이자 아버지 같았던 존재와 완전히 갈라선 것이죠. 톰슨 가문은 그가 몇 주 버티지 못하고 제거될 거라 예상했지만 페리스는 살아남아 독자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1985년 팻보이 톰슨 주니어는 대규모 해외 단속에 적발되어 1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데요. 그가 주도한 사업이 조직 전체를 사법당국의 표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부하들은 수감된 팻보이를 배신하고 새로운 자금줄을 찾아 떠나버렸죠. 이는 그가 아버지의 후광 없이는 조직을 통솔할 카리스마나 능력이 부족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 톰슨 시니어 역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1985년과 1988년 두 번의 암살 시도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고 1989년에는 딸 마가렛이 약물 과용으로 사망합니다. 톰슨 가문에는 걷잡을 수 없는 악재가 겹치고 있었죠. 한편 페리스는 합법적인 이중창 및 온실 시공회사를 운영하면서 톰슨 가문과의 전면전을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1990년 5월 페리스는 대부 톰슨 시니어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실패했지만 이는 매우 상징적인 공격이었죠. 과거 톰슨 시니어 자신도 라이벌 웰시 가문의 일원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고도 증인 없이 풀려나 무적이라는 이미지를 얻은 바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방식을 그대로 써먹은 것입니다. 살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듬해 1991년 8월 18일 전쟁은 다시 톰슨 가문의 심장부를 겨냥합니다. 당시 조직 후계자 팻보이 톰슨 주니어는 11년 형기 중 주말 휴가를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단 6시간 만에 끝이 나버리죠. 그는 가족의 저택 폰데로사 밖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합니다. 총 3발의 총상을 입었는데 첫 발은 뺨을 맞췄고 두 번째 발은 갈비뼈를 뚫고 폐를 관통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총알은 항문으로 들어가 위를 뚫고 심장까지 파고들었죠. 톰슨 가문의 전직 집행관이자 팻보이의 친구였으며 이제는 공개적인 전쟁 상태에 있던 폴 페리스. 그는 이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즉시 체포되어 기소됩니다. 이어진 보복은 글래스고 암흑가 역사상 가장 연극적이고 섬뜩한 메시지로 기록됩니다. 톰슨 주니어의 장례식 바로 전날 밤 페리스의 친구이자 살해 공범으로 의심받던 두 남자 바비 글로버와 조 바나나 헬런이 실종되었습니다. 이들의 시신이 헬런의 차 안에서 발견되었죠. 이 차는 톰슨 주니어의 장례 행렬이 지나갈 예정이었던 경로 위에 고의로 주차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머리에 총을 맞았고 톰슨 주니어와 마찬가지로 항문에도 총상을 입었습니다. 톰슨 시니어가 페리스의 공범들에게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보복함으로써 대부의 힘이 아직 건재함을 과시한 것입니다. 이 잔혹한 살인 방식은 글래스고식 배웅 혹은 글래스고식 작별인사라는 섬뜩한 별명으로 알려지게 되죠. 훗날 페리스는 자신의 책에서 두 사람이 살해당한 뒤 템 매끄로가 소유한 술집 캐러벨로 옮겨졌으며 톰슨 시니어가 그곳에 초대되어 시신을 확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캐러벨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1992년 글래스고 갱단전쟁은 거리에서 법원으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이 재판은 당시 스코틀랜드 역사상 가장 길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들었으며 가장 많은 증인이 동원된 단일 피고인 살인사건 재판이었습니다. 증인석에는 대부 아서 톰슨 시니어도 포함되었습니다. 검찰은 페리스에게 아서 톰슨 주니어 살해, 아서 톰슨 시니어 살해 미수, 불법 총기 소지, 공급 등 방대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의 결정적 증인은 우드먼이라는 밀고자였는데요. 그는 페리스가 교도소에서 자신에게 톰슨 주니어 살해를 고백했다고 5일에 걸쳐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페리스의 변호인 도널드 핀들레이에 의해 박살나고 맙니다. 핀들레이는 우드먼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과거 여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일삼아온 상습적 거짓 밀고자임을 폭로했죠. 검찰이 이처럼 신뢰할 수 없는 증인에 의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사건 전체의 신뢰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반면 페리스는 피고석에서 일주일간 능수능란하게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톰슨 주니어를 죽이지 않았다며 견습생이라고만 알려진 미스터리한 살인 청부업자에게 책임을 돌렸죠.
게다가 글로버와 헬런이라는 핵심 증인들은 이미 살해당한 상태였습니다. 54일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배심원단은 페리스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무죄 판결은 페리스의 결백 입증이라기보다 신뢰할 수 없는 증인과 부실한 수사에 의존한 검찰의 기소 실패를 의미했죠. 폴 페리스는 법정을 자유롭게 걸어 나왔습니다. 글래스고 사상 가장 강력한 범죄 가문을 상대로 싸워 이긴 인물. 이 재판은 그를 단순한 깡패에서 신화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할 수 없던 아서 톰슨 시니어는 페리스의 목에 3만 파운드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 그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켰고 1993년 3월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는 아들과 함께 리드파크 묘지에 가족묘에 묻혔는데 보복을 우려해 따로 비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의 죽음은 글래스고 암흑가에 거대한 권력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페리스는 보안회사와 자동차 딜러십을 운영하며 합법적인 사업가로 변신을 꾀하는 듯 했지만 이는 톰슨의 범죄 사업을 접수하기 위한 위장막이었죠. 글래스고의 범죄 제국을 노리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이스크림 전쟁의 주역 템 매끄로가 있었죠. 톰슨의 전직 집행관 폴 페리스와 템 매끄로. 두 사람은 대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시작하고 거리는 피로 물들게 됩니다. 1992년 재판 승소 이후 페리스는 스코틀랜드 사법체계 내에서 사실상 손댈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스트레스클라이드 경찰은 수년간 그를 기소하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죠. 톰슨 사후 페리스가 자신의 범죄 네트워크를 런던 암흑가로까지 확장하려 하자 좌절한 경찰은 이례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영국 국내 정보기관인 MI5에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MI5가 전통적인 국가 안보 위협이 아닌 조직범죄 인사를 표적으로 삼은 최초의 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페리스의 위상이 지역경찰이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 것이죠. 작전명 실렐라. 이 비밀작전은 1995년부터 약 2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MI5는 첨단 감시 기술을 총동원해 페리스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결국 1997년 5월 페리스의 휴대폰 통화 감청을 통해 그가 런던의 총기 밀매상 존 에커먼과 접선하려는 것을 포착합니다. 60명 이상의 요원이 투입된 대규모 체포작전이 런던 이즐링턴에서 펼쳐졌습니다. 요원들은 페리스가 현금 봉투를 들고 에커먼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상자를 들고 나오는 것을 포착했고 곧 그의 차량을 급습해 세정의 맥10 기관단총, 소음기 그리고 수백 발의 탄약을 발견했습니다. 1998년 페리스는 런던의 올드벨리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재판은 MI5의 감시보고서가 사상 최초로 형사재판 증거로 낭독된 역사적인 재판이었죠. 결국 페리스는 불법무기 공모, 총기거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7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페리스는 수감 중에도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대가 거리가 아닌 종이로, 무기는 펜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는 작가 레그 맥케이와 공저로 자서전 페리스 음모를 집필했습니다. 이 책에서 1992년 톰슨 주니어 살해 재판의 견습생이라는 방어 논리가 사실상 자백에 가까운 형태로 재등장합니다. 책은 살인자만이 알 수 있는 세부 사항으로 가득했는데요. 총알이 박힐 때마다 톰슨이 어떤 자세였는지, 살인자가 총을 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같은 정보가 담겨 있었죠. 단순히 문학적 허용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책 전체에 흩어져 있는 묘사를 통해 견습생이 페리스와 같은 나이, 같은 키, 그리고 같은 글래스고 지역 출신임이 분명해집니다. 또한 페리스와 견습생 둘 다 글로버와 헬런과 가까웠고 한때 펫보이와 우호적인 관계였다고 말하죠. 견습생이 윌리엄 길렌이라는 인물을 총으로 쐈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는데 공교롭게도 폴 페리스 본인이 윌리엄 길렌 총격 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과 견습생 둘 다 템 매끄로를 증오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페리스가 수감되자 매끄로는 패권 경쟁의 승자가 되어 글래스고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극했습니다. 그는 라이센시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표면적으로는 그가 합법적인 술집을 운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지하세계에서는 그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허가받은 인물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통용되었습니다.
페리스는 바로 이 오랜 라이벌 템 매크로를 포함한 여러 인물이 경찰 정보원이라고 실명으로 폭로했습니다. 매크로가 부패한 경찰로부터 압수막을 받아 대파는 방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주장했죠. 페리스는 자기가 그와 같은 쥐새끼들이 범죄 세계의 규율을 어겼기 때문에 그를 공개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훗날 헤럴드지의 탐사 보도로 페리스 역시 검찰 측과 협력한 바 있음이 밝혀지긴 했지만 매크로에 대한 자극적인 폭로가 훨씬 파급력이 컸습니다. 이 폭로 전쟁은 다시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2002년 1월 가석방된 페리스는 5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격분한 템 매크로와 글래스고 거리에서 다시 마주치는데요. 처음에는 평화회담으로 알려졌으나 두 사람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공개적인 싸움을 벌였습니다. 7번 아이언과 칼을 들고 서로를 공격했고 매크로는 방검조끼 덕분에 큰 부상을 피했지만 페리스는 코가 부러지고 자상을 입었다고 알려졌죠. 이 사건은 명백한 가석방 조건 위반이었고 페리스는 즉시 재소감되었다가 2002년 6월 최종적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폴 페리스는 범죄 세계에서 완전히 손을 씻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손을 뗀 진정한 이유가 어떤 도덕적 성찰 때문은 아닌 듯합니다. 일각에서는 매크로가 페리스에게 보복을 단념하는 대가로 200만 파운드에 달하는 돈을 지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죠. 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페리스는 1998년 총기 밀매 재판 당시 자기를 수사한 것이 지역경찰이 아닌 MI5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지역경찰이나 라이벌 갱단이야 손쉽게 이길 수 있지만 국가정보기관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는 싸울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점이 자기가 범죄 세계를 떠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털어놓았죠. 페리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상품화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책을 연이어 출간하고 라디오에 출연하며 악명 높은 과거를 브랜드화하는 데 성공했죠. 이는 2013년 페리스의 자서전을 원작으로 한 영화 위맨이 개봉하며 정점에 달했습니다. 영화는 페리스를 괴롭힘의 피해자이자 공감 가는 영웅으로 묘사해 범죄를 미화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 클라이드 경찰은 제작 협조를 공식적으로 거부했고 이 때문에 제작진은 글래스고가 아닌 런던에서 촬영 대부분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에 페리스는 자기가 개가천선했으며 영화가 반범죄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 영화로 자신은 단 한 푼도 벌지 않으며 수익금은 영화에 등장하는 범죄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주장했죠. 영화감독 레이 버디스는 아서 톰슨 주니어 살해 장면에 대해 예술적 이유로 페리스의 유죄 여부를 모호하게 남겨두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페리스의 현재 명성은 바로 이 모호성, 즉 그가 정말 톰슨 주니어를 죽였는가에 대한 답을 자신만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위맨은 흥행에 참패했지만 페리스는 속편을 기획 중이며 자신을 몰락시킨 MI5의 수사 과정을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세대 갱스터들에게 첨단 기술로 무장한 수사당국을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물론 도덕적 참회가 아닌 냉소적인 현실 인식에 가깝죠. 폴 페리스는 거리전쟁에서는 패배했을지 모르지만 그를 죽이려 했던 라이벌들은 거의 사망하거나 잊힌 상태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입맛대로 기록하고 대중에게 각인시키며 서사전쟁에선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